이 두 분께 재밌는 퀴즈를 잠깐 드려볼게요. 이게 제가 실제로 연구할 때 사용하는 관측 은하 이미지들 제가 갖고 왔거든요. 실제 이미지인가요? 네, 실제 이미지입니다. 한번 보시면서 이게 타원 은하일지 아니면 소용돌이 치는 나선 은하일지를 한번 분류해 보세요. 그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너무 그냥 타원. 아니 근데 타원은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선 아니야? 어디가? 은하는 은하죠. 네, 다 은하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맞춰보시면 아니 우리 좋을 것 구독자분들은 제발 이거 좀 봐주세요. 이거는 타원이라 하기도 나선이라 하기도. 제 생각 가까울 것 같아요. 이거 인가요? 얘보다 더 애를 제가 보여드리면 좀 더 확실한 차이가 보일 것 같은데. 누군가를 좋아하면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릴 땐 어떤 사람이었는지 속속들이 알고 싶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 사진첩을 들춰보거나 부모님을 만나 뵙거나 살아온 궤적을 하나하나 맞춰가며 이런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유추를 해보곤 하죠. 이 공식을 그대로 가져와서요. 우주, 그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애정하는 우리 은하에 집중을 해보자고요. 우리 은하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고 왜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걸까? 진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과장창은요. 밤하늘을 관측하며 우리 은하를 더 속속들이 알고자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밝혀낸 흥미로운 연구에 대한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레이디 제인, 이독실, 지훈교도 함께하는 과장창! 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장난치는 게 창피해 레이디 제인. 네, 안녕하세요.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이독실. 네, 그리고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 우주먼지 지훈배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감수성 어린 그런 이제 자기소개 잘 들었습니다. 은하수를 여행하는 거죠. 네네. 오늘의 주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측을 통해서 은하를 더 속속들이 알고자 했던 천문학자들 그리고 그들이 밝혀낸 흥미로운 연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번에도 지훈배 박사님께서 정말 전공 분야를 들고 오셨는데 정말 딥한 은하라고 하면 우리가 심은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심은하 씨 아십니까? 세상 알긴 합니다. M도 아십니까? M이 뭐예요? 역시 여기서 갈리는 거야. 불쌍하다. 영화예요? 드라마입니다. 눈 파란색, 초록색,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 부럽다. 진짜 또 모르고 싶네요. 네. 자, 천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그리고 기본이 되는 키워드를 꼽으라면 아무래도 이제 특성상 관측이라는 말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이야기 나눌 은하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착 합체해보면 은하의 관측에 있어서 또 절대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인물, 그렇죠. 저희가 흔히 망원경으로 많이 알고 있는 허블 아니겠습니까? 그 허블 우주망원경 만든 분 맞죠? 그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아닙니까? 허블이 죽고 나서 한참 있다가 그를 기리기 위해서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생애 보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허블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허블은 일단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지금처럼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그 근간의 천문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허블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갤럭시라고 하면 우주를 채우고 있는 개별 은하를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갤럭시가 곧 유니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갤럭시 바깥에 또 갤럭시가 있다는 건 몰랐어요. 그런데 허블은 우리 은하 너머에 또 다른 은하들이 존재한다. 외부 은하들이란 게 있다라는 걸 처음으로 발견을 했고요. 나아가서 이제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다. 이걸 통해서 우주 팽창의 근간도 마련한 인물이기도 하죠. 우리 은하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거대한데. 그죠. 그 밖에 또 다른 은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 은하 안에도 성운 성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하면서 구름같이 뭐가 보여. 천체인 건 알고 있었는데 얘가 거리가 얼마인지를 어떻게 알아내겠습니까? 그쵸. 가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성운인 줄 알았는데 거리를 쟀더니 우리 은하의 반경, 우리 은하의 어떤 그 지름보다도 훨씬 더 멀리 있더라. 이런 걸 발견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허블 덕분에 우주가 커졌다. 그래서 허블 덕분에 우주의 진화를 은하를 단위로 연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하 천문학을 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억지 주장을 하나 좀 해보자면 저도 허블과 연관이 되어 있긴 합니다. 허씨가 아닌데? 그건 아니고 허블의 제자 중에 앨런 샌디지라는 되게 또 유명한 천문학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앨런 샌디지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저희 학교에 계신 이영욱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이영욱 교수님의 제자
이신 또 한 분이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제 지도 교수님이신 윤석진 교수님이신데 네. 저는 이제 또 그 아래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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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그러니까 약간 어거지를 부리면 나는 학문적으로 허블의 증손자다. 아니 어거지가 아니죠. 아니죠. 이거는 완전 그치. 근본인데. 그렇죠. 뭐 경쟁이었거나 아니면 뭐 잠깐 한 1, 2년 정도 있다가 만 게 아니라 정말로 제자들의 관계였다면 네. 그 가지 제자. 아래에 있는 분이잖아요. 맞잖아요. 허블 몇 대 손. 뭐 허블 5대 손. 4대 손, 5대 손. 네, 지적으로 그렇게 오세요. 주장해 보겠습니다. 네. 이야, 멋진데요. 그러니까요. 대단한 분이셨고. 그 연구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다 이렇게 우리 가문이기 때문에 가문까지 그런 거가 갑니까? 된 겁니까? 예. 그러면 일단 허블이 어떤 분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 네. 우주 팽창의 증거까지 발견을 했다. 흥미로운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 아인슈타인이 우주 상수를 집어넣은 이유가 우주가 팽창한 줄 몰랐기 때문이었던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아니다. 사실은 팽창한다. 라고 하는 걸 알아낸 게 허블이고. 그렇죠. 그래서 31년인가 29년, 30년에 이제 허블을 만납니다. 그때 허블이 또 그렇게 쇼맨십이 있어가지고 아인슈타인을 언제나 옆에다 딱 데리고 다니면서 모든 프레스들의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문학자들만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네. 뭔가 이제 연구하는 분들 이제 많은 분들 덕분에 우리 지웅배님 덕분에 많은 걸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천문학자들이 직접 별을 보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골방에 틀어박혀서 이렇게 연구할 것 같은데 그런 분만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외부 활동을 잘하는 세련된 분이 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지웅배님입니다. 지금 굉장히 허블의 5대 손. 그 5대 손. 지웅배 목속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은하를 발견을 했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네. 우주가 우리 은하가 다가 아니고 외부 은하가 있다. 그러면 이 은하를 보고서 있다를 넘어서 은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좀 분류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너무나 좋은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은하를 보면 그 외형이 먼저 보일 거예요. 네. 그럼 당연히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접근은 모양에 따라서 얘네들을 분류해보자 이런 시도가 있을 거예요. 네. 사실 은하 말고도 뭐 돌멩이도 그렇고 구름도 그렇고 그렇죠. 항상 모든 자연과학의 시작은 분류입니다. 네. 그래서 겉모습에 따라서 혹은 뭐 색깔이나 다양한 특징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되는데 제가 허블의 분류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네. 하나 잘 안 알려진 재밌는 역사를 좀 하나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게 왜 이렇게 재밌지? 흥미로워요. 이런 게 네. 좋아. 이게 영국의 천문학자이자 의사이기도 했던 토마스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네. 사람이 18세기 사람인가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18세기면 아직 허블도 태어나기 전이에요. 한참 전에 우리 은하가 그냥 우주의 전부인 줄 알았던 시기거든요. 네. 근데 토마스 라이트가 정말 뜬금없이 어떤 통찰을 딱 생각하냐면 네.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일까? 과연? 또 바깥에 다른 은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은하계는 어떤 모습일까를 쭉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은하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면 은하라고 하는 개념 있잖아요. 별들의 집단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제 아주 거대한 텅 빈 공간에 우리 은하가 덩그러니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깥쪽에도 텅 빈 공간이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군요. 네. 네. 근데 저 그림이 되게 흥미로운 건데요. 역사상 처음으로 나선 은하의 형태를 디테일하게 묘사한 최초의 그림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네. 이제 마치 우리가 흔히 아는 토성처럼 네, 토성처럼. 이제 맞아요. 띠가 이렇게 둘러져 있는데 그 띠 밖에 또 띠가 있고 가시미 밖에 간극이 또 보이네요. 띠가 있는 모습이에요. 네. 정확하게 저 생각을 떠올렸던 이유가 네. 토성을 보고 떠올린 거예요. 아. 토성처럼 동그란 게 있고 주변에 고리가 있는 형태가 우주에 가능하다면 네. 우리 은하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 말이 거죠. 안 되지 않는데요? 그렇죠. 기가 막히네. 충분히 생각할 수 그러니까 있는. 작은 걸 보고서 큰 것도 이렇게 될 거다라고 추론을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진짜 놀라운 게 네. 저런 나선 은하 형태 말고 또 다른 형태의 은하도 존재할 수 이건 있다라고 뭐야? 이야기를 합니다. 저거는 별들이 그냥 공 모양으로 둥글게 모여 있는 타원 은하에 대한 또 개념을 제시해요. 타원 이건 은하예요. 또 막 세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듯한 그쵸.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굉장히 재밌는 이제 모습인데 그쵸. 저것도 이제 상상으로 이렇게 그려낸 네. 건가요? 혹은 누군가가 본다면 다중우주를 시각화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그것도 아주 좋은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까지만 해도 갤럭시가 우주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갤럭시가 여러 개 있다는 건 지금으로 치면 멀티버스, 그쵸. 다중 우주에 그러네요. 버금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또 세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바로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게 우와. 저런 수많은 별 무리, 은하들이
우주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더 거대한 우주일 거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으로 합니다. 근데 정말 저런 그림처럼은 아니지만 사실 저런 개념은 맞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토마스 라이트는 뭐 어떤 과학적인 근거도 없었어요. 그냥 상상을 동원해서 나선 형태의 은하도 있고 타원 형태의 은하도 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은하 형태를 동시에 소개한 거죠. 그냥 그렇죠. 직관적으로 그냥 떠올린 건가요? 네. 그러니까 천재들. 허블이 은하라는 거를 구분짓기도 100년 전의 이야기인 거예요. 은하라는 게 외부 은하가 있는 것도 알기 전에 네. 그런 면에서 위화감이 있어요. 제가 느끼는 그 위화감은 뭐냐면 그림과 그 개념은 현대미술 같은데 그림 쓰여져 있는 걸 보면 아 옛날 책이구나. 네. 마치 그 프린키피아 보는 것 같은 그런 활자 화질이, 인쇄 형태를 보면 근데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도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럼요, 놀랍죠. 근데 요 은하와 은하 사이는 좀 여행이 어렵네요. 형태를 보면 경계가 있네요. 아, 그렇죠. 물론 이제 행성처럼? 그때까지는 그런 디테일한 건 아마 몰랐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우리가 소위 그 우리 은하 바깥에 또 다른 은하가 있다. 요 우주론을 섬우주론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섬우주론. 왜냐하면 우주는 망망대해 거대한 바다이고 그 바다 위에 개별적으로 떠 있는 섬들이 하나의 은하들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통 그 섬우주론이란 이야기를 인용할 때 최초의 창시자를 철학자 칸트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칸트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하긴 했는데 네. 칸트도 사실은 토마스 라이트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거예요. 네. 네. 아니 그럼 토마스 라이트가 굉장히 대단한 어떤 그런 시발점을 진짜. 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섬우주론의 창시자는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토마스 라이트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기억하고 가면 아니 근데 좋겠어요. 칸트가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제 칸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는 그 거대한 바다 같아서 거기에 작은 섬들이 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은하, 다른 은하 이런 여러 개의 은하들일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칸트가 한 얘기였군요. 하지만 그 칸트도 어쨌든 이 허블보다는 먼저다. 아, 맞습니다. 개념적인 사항으로서. 야, 세상에 천재는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실 철학자들 의사였다고 네, 아까 맞아요. 말씀하셨는데 대체 어떻게 그런 걸 떠올리냐고.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마 옛날로 가면 갈수록 잘 아시겠지만 그 과학 분야가 좀 구분이 모호해요. 네. 그러니까 수학자가 음악도 연구하고 뭐 천문학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거대한 자연 철학의 관점에서 천문학도 건드린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맞아. 우주원주님이 지난번 영상에서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물리학자랑 천문학자도 굉장히 선을 그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좀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허블이 본격적으로 정리를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 네. 그래서 한번 이게 이제 천문학 교과서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그림이에요. 이거는 저희도 배웠어요. 아, 그렇죠? 그래요? 네, 아니, 지구과학 시간에 저는 안 거를- 배웠는데요. 아니, 저거 분류 배웠었고 지금 아마 청소년들 배우고 있을 겁니다. 네, 저걸를요? 네, 저거 배웠습니다. 진짜? 이제 그 허블이 가장 먼저 어떤 접근을 하냐면 일단 토마스 라이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냥 별들이 공처럼 둥글게 모여있는 타원 모양의 은하 그리고 납작한 원반을 이루고 있는 원반 은하 네. 보통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또 잘 보니까 원반 은하는 또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냥 나선팔이 둥글게 휘감긴 네. 일반적인 나선 은하가 있고요. 네. 또 그 중심에 별들이 기다란 막대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 지금 아래 그림에 있는 아, 저 맞습니다. 모습이죠. 이거 네네네. 나선이라고 하는 건 무슨 태풍같이 네. 태풍이 네. 이렇게 휘감겨 들어가는 그런 모양의 은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은하예요. 그쵸. 근데 희한하게 가운데 막대가 하나가 꽂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띠처럼 맞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그 막대를 끝부분에서 또 이제 나선이 만들어지는 그런 막대 나선 은하가 있을 수 있다.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그래서 이제 방금 설명드린 건 메인 두 가지의 타입이고요. 네. 줄기. 이제 그걸로는 딱히 뭔가 규정되지 않는 그냥 되게 못생긴 애들이 있어요. 별들이 되게 그냥 복잡하게 퍼져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흩어져 있고. 네. 얘네들은 그냥 따로 구분지어서 불규칙 은하, 일레귤러 갤럭시라고 불렀습니다. 비정형. 맨 불규칙. 마지막에 저 IRR이라고 되어 있는 게 네네네. 그 불규칙 은하를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개념을 천문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은하를 형태학적으로 분류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에서는 그 형태학을 모폴로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은하를 겉모습으로만 이렇게 분류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좀 다양할 것 같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겉모습으로 이렇게 좀 분류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하긴 했지만 우리가 볼 땐 그랬지만 사실 물리적으로는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괜히 그쵸, 분리를 그쵸. 해놨다가 우리 어떤
인식의 한계에 봉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뭐가 이러면 저렇고 뭐 광대가 나오고 눈이 어떻고 그렇지, 코가 뭐 귀가 어떠면 크면 뭐 그쵸? 재물복이 뭐 많고 뭐 그냥 보이니까 불리한 것뿐이다라고 누군가 항변하는데 문제는 그걸 듣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거기 영향을 받아요. 좀 갇혀. 그쵸? 생각이 갇히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허브리한 게 과연 마땅한 거였나 이런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 근데 또 허브리 또 조상님이시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 괜히 없어. 욕하지 못하지. 그치. 근데 전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우리가 천문학 말고도 사실 과학을 할 때 어떤 형태, 모양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버리면 그것이 일종의 바이어스, 그러니까 편견이 되게 네.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배제하는 게 되게 인간으로서 어려운 그 과정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허블이 아까 분류했던 그 이 형태를 우리가 참고로 뭐라고 하냐면 약간 소리굽새처럼 보이죠. 그 기둥이 하나 있고 네. 양쪽으로 두 개로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그래서 이러한 그 은하 분류 체계 방식을 허블의 소리굽새, 허블의 튜닝 포크라고 부릅니다. 요즘 분들은 허세급식 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래서 또 그 중에서 타워 은하이지만 얼마나 동글동글하고 찌그러져 있는지 그 정도에 따라 약간 숫자를 붙여서 또 세부 분류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나선 은하들도 나선팔이 얼마나 타이트하게 휘감겨 있는지 네. 그 정도를 가지고 또 세부 분류를 쭉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안에서 허블은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또 정의를 하냐면 그 타워 은하들은 약간 그 형태학적으로 네. 이른 형태일 거다. 타원이 이른 먼저다. 네, 타원이 약간 더 뭔가 이른 시점에 탄생하는 은하일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영어로 그 얼리 타입 갤럭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소리급새의 지금 기둥 부분인 이유도 그거죠. 이제 진화를 그렇게 해갈 건데 네. 아직은 젊은 애들이야. 영맨. 네,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는 조기형 은하라고 하고요. 조기형. 네. 네네. 그다음에 이제 후반부로 가면 점점 동그랬던 애들이 막 팔이 커지면서. 자라나고 네. 걔네가 또 더 빠르게 왠지 돌면서 막 나선팔이 풀어지고 그렇죠. 막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동그라미의 이제 테두리가 네. 이제 풀어져서 이제 쭉 펼쳐지는 그런 느낌.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늘어지는 형태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얘는 형태학적으로 나중에 해당하는 녀석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레이트 타입 갤럭시, 후기 만기형 은하 이렇게 이제 만기형. 보통 정의를 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아요. 원래는 그냥 모양이 이게 잘 잡탕같이 섞여 있는 형태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네끼리 중력으로 뭉치면서 뭔가 디테일이 나타날 것 같이 느껴져서 불리한 것도 알겠는데 근데 이게 아니라면서요. 반대라면서요. 네. 지용백악허가 지금 딱 말씀하시는 게 지금 반대니까 약간 요런 느낌으로 미리 말씀을 이걸 정반합을 하는 게 위해서. 아닌가. 하지만 예. 이제 지적인 조상을 바로 그냥 반박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청출어람이라고 합니다. 네. 폐륜 아닌가요? 네. 정어람입니다. 예. 사실 이런 오해가 우리가 생명체 진화를 이야기할 때도 똑같이 해요. 우리가 그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진화 그림 보시면 네. 허리 굽어있던 원숭이가 점점 점점 허리가 세워져가지고 인간이 되는 이제 네. 그런 모습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네.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 동물원에 있는 저 원숭이가 한참 시간이 지나면 인간이 되는 거냐 이렇게 약간 비판을 하세요. 근데 그건 되게 잘못된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게 원숭이랑 인간은 동시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을 진화의 관점으로 그 시간의 흐름으로 이야기하는 건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그림에서도 사실 함정이 있습니다.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다 지금의 우주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타원 은하가 변해서 나선 은하로 진화하는 거야라고 하는 건 동물원의 원숭이가 시간 지나면 인간이 되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다르지가 않은 거죠. 전과 후를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기보다 약간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을 봤더니 네. 어린애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섞여 있습니다. 가족들이 네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봤을 때 얘가 저 사람이 될 거야는 틀렸지만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 그쵸. 사람이 잘하면 저런 형태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은하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생겨나서 지금까지 진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은하의 한 사리가 한 10억 년 정도다라고 하고 우주의 나이가 훨씬 더 길다고 한다면 얘가 A가 B가 되는 건 아니지만 B처럼 변해갈 거야라는 추론은 괜찮지 않을까요? 충분히 할 수 우리 있는. 허블 선생님 너무 이게 깎아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면 바람이. A가 네. B가 될 수도 있고 B가 A가 될 수도 그 있는 말인가요? 건가요? 그런 것도 물론 가능은 할 거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정말 둘 중에 그러니까 네. 얘네가 정말 그 인과관계에 위에 놓여 있는 거냐라는 게 질문인 그러네요. 거예요. 핵심이 그러니까 그거네. 둘 다 애초에 별개의 기원이 있었고 걔네가 각자 자라서 지금의 타오 누나 뿅, 지금의 나선 누나 뿅 그냥 별개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애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A와 B는 그냥 그 인과관계가 사이에 없을 수도 있다. 네. 이런 거죠. 참새가 크면 비둘기 된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아니가 무슨 말씀입니까? 비둘기 새끼 본 적 있어요? 없어. 큰 참새 본 적 있어요? 없어. 참새가 자라면 비둘기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사기를 치는군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정확하게 저희과 교수님 분 중에 한 분께서도 그런 이야기로 이제 비유를 하신 적이 있는데 네. 동물원에 갔을 때 여기에 토끼 있고 여기에 호랑이 있으면 토끼가 자라서 호랑이가 되는 거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크니까 네. 크기도 크기가 하고 뭔가 크니까. 먹성도 좋고 게다가 그 사이 정도에 해당하는 중간 크기의 또 다른 동물들이 껴있다면 삭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정말 그게 어떤 시퀀스인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토끼가 사기 됐다가 뭐 호랑이가 될 것이다. 네, 뭐 그런 근데 식으로. 그 근거가 호랑이가 토끼가 되는 건 이상하니까라는 근거를 붙이면 안 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삶 전체에서 좀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그러게요. 있네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죠. 논리적인 척하면서 맞아요. 굉장히 비논리적으로 접근할 때가 많은데 맞아요. 너 이런 성향이잖아.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뭐 너 범죄 저지를 거야. 이런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럼요. 아니 그러면 허블은 이제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조금 틀렸다는 거를 죽을 때까지 모르고 이게 맞다라고 이제 믿고 살아가신 건지.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조금 첨언을 하고 싶은 게 허블이 실제로 은하가 타오 누나에서 나선 누나로 진화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네이밍을 한 건 아니기는 해요. 허블도 거기에 명확히 뭐라고 이제 책에 남겨놨냐면 이게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퀀스를 보여주는 건 아니다. 단지 그냥 편의상 형태가 연속적으로 어떻게 분류해야 보기에 좋은지 그냥 그런 분류 체계일 뿐이지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런 식으로 진화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분명 밝히긴 했거든요. 근데 네이밍을 너무 애매하게 해버려가지고 얼리 타입에서 레이 타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네이밍 자체가 약간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인 것처럼 오해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고 난 아니다. 이거는 그렇죠. 오해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그치. 허블을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렇지, 틀렸구나. 그렇지. 이렇게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모폴로지를 연구하는 게 은하의 역사와 우주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첫 스텝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그 본격적인 현대 과학 그 관측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천문학자들은 일단 은하를 분류하는 그런 작업부터 착수를 하죠. 사실 허블 시대까지만 해도 뭐 끼케야 관측한 은하 개수 뭐 몇백 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대학원생들 몇 명 굴리면 눈으로 하나 그때도 대학원생은 굴리는 거야. 고통받고 있었군요. 네. 그런데 이제 현대 과학의 시대가 되면서 이제 관측 데이터는 정말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너무 많죠. 은하 뭐 개수가 뭐 수백만 개, 수억 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거는 소수의 천문학자 인력만 가지고는 커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생을 더 많이 뽑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연구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네. 천문학자들이 약간의 꼼수를 씁니다. 꼼수. 자, 제가 한번 여기 두 분께 재밌는 퀴즈를 잠깐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이게 제가 실제로 연구할 때 사용하는 관측 은하 이미지들을 제가 갖고 왔거든요. 실제 이미지인가요? 네, 실제 이미지입니다. 한번 보시면서 이게 타오 은하일지 아니면 소용돌이 치는 나선 은하일지를 한번 분류해 보세요. 네. 딱 보시고. 뭐 그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타원형으로 생겼으면 이거 너무 그냥 타원 구상인데? 근데 타원은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선 아니야? 어디가? 은하는 은하죠. 네, 다 은하입니다. 아니 왜냐면 타원형은 확실히 아니고 약간 이렇게 퍼져 있어서 이렇게 빛에 의해서 약간 이렇게 찍혔다고 생각하면 나선이 가깝지 않나요? 색깔이 아랫부분에 약간 붉은색이 있네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맞춰보시면 아니 우리 좋을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은 제발 이것 좀 봐주세요. 네. 왜냐면 누가 왜요? 봐도 그냥 동그란 모양인데 이거는 타원이라 하기도 나선이라 하기도 제 생각엔 타원에 가까울 것 같아요. 이거 타원인가요? 얘보다 더 나선인 애를 제가 보여드리면 좀 더 확실한 차이가 보일 것 같은데 네. 누가 봐도 나선이죠. 네. 네네. 얘는 나선이죠. 네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연습이 됐으니까 얘는 타원이죠. 타원이죠. 타원 은하로 이제 좀 보이죠. 네. 얘는 나선. 나선이 좀 희미하게 보이죠. 네. 그다음에 소용돌이 같은 게 보이냐 그쵸. 안 보이냐. 태풍이냐 아니냐. 맞아요. 얘는 어때요? 나선이 아니 타원 아니에요? 타원? 바가 있고 나선이 왜 저렇게 생겼지? 근데 중간에 이렇게
띠가 저게 혹시 그 아까 말씀하신 막대 띠인가요? 네,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근데 왜 아. 한쪽 방향으로만 생기지 않고 반대쪽도 있을까요? 이게 막대 구조가 이렇게 있고 네. 양쪽으로 이렇게 휘감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 그 사과를 예쁘게 가운데를 잘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약간 아니 그 하트 모양. 과일 엑스레이 찍어놓은 맞아, 것처럼 그러네요. 생겼어. 네, 흥미롭습니다. 나선.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아 이거는 예. 100%입니다. 100% 타원입니다. 타원 얘는 나선. 나선 좋아요. 자, 지금 여러분이 하신 것처럼 은하의 모습만 보고 얘가 나선 은하인지 타원 은하인지를 구분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네. 그냥 겉모습만 보면 되니까. 제가 그거 하는 대학원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굉장히 힘들게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라고 그러니까 하니까. 반전이 있는 줄 알았지. 슬프네요. 굳이 이제 천문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은하의 모양만 가지고 모폴로지 분류하는 거는 굳이 천문학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 수억 개의 관측 데이터를 온라인에 아카이브로 올려가지고 네. 일반 사람들이 투표하게 하자. 오? 라는 그런 잔머리를 씁니다. 재밌는 생각을 또 하셨네요. 게임처럼. 맞아요. 그쵸? 약간 이상형 월드컵 하듯이 그럼 다수결에 의해서 그럼 결정되는 건가요? 맞아요. 랜덤하게 어떤 은하 이미지가 땅 뜨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투표를 하는 거예요. 이러다 여러분 파마첵스가 나오는 겁니다. 당시에 실제로 이제 운용했던 네. 그 투표 인터페이스 홈페이지 화면을 제가 갖고 왔는데 야 진짜네요. 딱 그 이상형 월드컵이 똑같네요. 근데 이거는 되게 재밌다. 왜냐면 제가 어떻게 의견을 하나 조금 보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거 누르게 되면 좀 이거는 누가 봐도 나선이지만 네. 좀 애매한 경우에 눌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선택했는지가 좀 뜨겠네요, 옆에. 그 투표하는 사람에게는 투표 그 상황은 뜨지 않아요. 그건 알고. 왜냐면 그거 자체가 일종의 또 편견을 바이어스가 일으킬 수 있으니까. 있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이 그러면 되게 경합을 벌인 거는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분리를 하면 되는 거고. 거의 이거는 약간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할 법한.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인 게 왜 네. 그럴 수밖에 없냐면 컴퓨터가 사람보다 제일 많이 못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네. 이미지를 잘 못 봐요. 그러니까 판별하는 네, 것. 컴퓨터는 우리가 숫자로 된 데이터를 입력해주면 네. 그거 가지고는 패턴을 잘 뽑아내거든요. 근데 컴퓨터가 아직까지도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처럼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예를 들면 고양이 사진이랑 호랑이 사진 딱 띄워놓으면 둘 중에 뭐가 호랑이고 고양이인지 알 수 있죠. 그렇죠. 보자마자 알죠, 네. 그냥. 근데 컴퓨터는 다 노란 호랑이, 노란 고양이가 있으면 둘 중에 뭐가 고양이고 호랑이인지 알아내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맞아요. 특징으로만 그거를 구분하기 때문에 그런가 네. 보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당연히 컴퓨터는 이 고양이의 털 색깔은 RGB 코드로 몇 퍼센트 노란색이 섞여 있으며 뭐 이런 정보는 다 알려주겠죠. 네. 그래서 얘가 고양이야 호랑이야라고 하면 그건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인공지능이 좀 부족했다 보니까 그 컴퓨터한테 맡길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제일 정확한 분류 기계, 네. 사람을 쓴 거죠. 집단 노동으로. 그게 효과가 있었나요? 이걸로 뭔가 알아낸 게 있습니까? 정말 신기한 게 이게 굉장히 흥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인기가 많았구나. 처음에는 그냥 타원이냐 나선이냐 정도만 물어보다가 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다 참여를 하다 보니까 되게 디테일한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얘가 옆으로 누우느냐냐, 정면으로 누우느냐냐, 아니면 나선 팔 개수가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막 이런 되게 디테일한 것까지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집단 지성을 영끌해서 진짜 어디까지 알아낼 수 있느냐. 그렇게 그랬더니? 해서 되게 체계적으로 은하를 한꺼번에 다 분류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나선 은하들끼리의 특징과 타원 은하들끼리의 특징이 어떻게 다른지, 뭐가 다른지 이제 그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가장 중요한 차이를 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자, 제가 한번 다시 이거 나선 은하예요. 나선. 네. 이거 타원 타원이요? 은하죠. 네. 자, 모양 말고 또 어떤 차이가 혹시 보이시나요? 가생이에 뭐가 이렇게 똥똥똥 있어요. 모양 말고요. 네. 가생이라고 하는 건 약간 위성 은하 같은 거? 네네네. 그거는 있네. 배경별입니다. 그건 배경별이군요. 배경별이고. 그 그러면- 외에는 컬러가 다르네요. 컬러.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와. 자, 타원 은하는 약간 어떤 색깔이에요? 약간 노란빛, 옐로우에 가깝고, 요건 약간 블루톤. 이게 우리가 보게 되는 나선 그 은하의 전체 색깔은 그 은하에 살고 있는 별들의 색깔을 다 혼합한 색깔이에요. 네. 즉 은하가 통째로 봤을 때 좀 붉으스름하게 보인다라는 건 전반적으로 거기 살고 있는 별들은 다 노랗고 붉은 별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나선 은하처럼 파란 빛이 보인다는 건 타원 은하에 비해선 푸른 별들이 더 많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별들의 어떤 나이나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보통 별들은 갓 태어났을 때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뜨거운 빛은 푸르게 빛나거든요. 그래서 어린 별들이 파릇파릇하게 말 그대로 푸르게 빛나고요. 이건 참 정말 여담인데 제가 이제 그 파란색을 좋아하는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서울 반대편에 가면 빨간색을 좋아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해마다 이제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그 시즌이 되면 학교 주변 동네에 이제 플랜카드를 걸어놔요. 연고전? 아 맞아요. 근데 이제 한 번은 그 빨간색을 좋아하는 학교에서 자기 대표 컬러가 붉은색이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플랜카드를 걸었던 적이 있냐면 푸른 불꽃보다 더 뜨거운 붉은 불꽃 뭐 이런 플랜카드를 이제 우리가 더 잘못 생각했네. 열정적이고 젊다. 그래서 저희가 저 학교는 천문학과가 없어서 저런 과학적인 고증을 못 잡아줬구나. 뭘 모르는구만. 저희가 항상 농담 삼아서 철학과와 천문학과가 있어야 좋은 학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학교는 저희가 이제 결격되었다. 라고 이제 농담을 하는데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저희 이과생들 사이에서 되게 큰 그 이슈가 되었어요. 저희는 그런 거 보면 못 참잖아요. 나는 이과생들 이해가 안 돼. 이게 이슈가 됐다는 게. 이게 왜 이해가 안 돼? 이건 바로 잡아야지. 잘못됐잖아요. 빅뱅 이론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바로 잡으셨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그 저희 과 선배 중에 한 분이 되게 멋있는 그 슬로건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플랜카드가 걸렸는데 별은 뜨거울수록 푸르다. 좋아. 이렇게 딱 정정을 해주었죠. 멋지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상대방이 했었던 걸 뭐 비난하거나 교정 이런 데 기분 나쁘거든요. 그리고 그걸 몰랐겠어요. 그냥 쓴 거지. 그런데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별은 뜨거울수록 푸르다. 한마디로 딱 일갈해 버렸네. 진짜. 네, 뭐 너무 그냥 멋지다. 과학적 팩트를 썼을 뿐이니까. 그래서 이 여유. 우리는 천문학과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것처럼 별은 어리고 뜨거울수록 푸르기 때문에 나선 은하가 푸르다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비교적 어린 별들이 아직도 왕성하게 태어나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운 은하는 이미 어린 별들이 다 죽어버렸고 다 나이가 차서 늙은 별들만 살고 있다는 거고 나선 은하는 아직도 가스 물질이 많아서 거기에서 계속 별들이 빚어지고 하는 되게 역동적인 세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예전에 사진 보면요. 구상성단 낡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는 구상성단들은 색깔이 딱 저렇게 붉으스름, 뭐 노르스름해요. 근데 산계성단이라고 하는 것들 사진을 보면 진짜 푸르스름 하거든요. 진짜 푸릇푸릇하다라는 표현이 진짜, 딱 맞는 은하예요. 야, 우리 옛날에 알고 있었군요. 조선시대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푸른 게 젊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류를 이제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분류 작업이 효과적으로 마무리가 됐나요? 아니면 혹시 아직도 그거를 투표를 받고 있는 건가요? 저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끝났습니까? 지금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가장 처음에 출발했던 게 방금 말씀드린 은하 모폴로지 분류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것만 했었고 그때 프로젝트 이름이 은하 동물원 갤럭시 주였거든요. 잘했다. 귀엽다. 근데 이게 너무나 그 흥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걸 뭐라고 평가하냐면 일반 시민들이 과학 데이터에 접근해서 뭔가 과학 연구에 도움이 되는 시민 과학의 시초가 되었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멋지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게 확장이 되어서 주니버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주니버스. 네. 와우. 주랑 유니버스를 합쳐가지고 지금은 천문학 말고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젝트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외계 행성 찾는 것도 있고요. 그 프로젝트 중에 그래서 별 밝기 변화 이런 거 보고 물론 인공지능도 열심히 분류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분류하는 것도 있고 저도 여기에 하나 있습니다. 그 은하들 중에 보면은 납작한 원반이 예쁘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뒤틀려 있고 휘어져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우리 은하가 저렇게 생겼어요. 예쁘다. 우리 근데. 은하가? 우리 은하가 원반이 그냥 납작한 예쁜 원반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이웃한 은하들끼리 막 지나가면서 원반 속 별들이 막 요동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프링글스 같이 되게 뒤틀려 있는 모습을 진짜 딱 프링글스 모양이다. 정확합니다. 프링글스 단면 그 옆에서 딱 바라본 모양이네요. 그래서 저런 걸 우리가 은하 원반이 뒤틀렸다라고 해서 워프라고 합니다. 워프. 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 은하는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직접 멀리서 보는 건 불가능하지만 우리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별들의 정확한 분포 지도를 그려보면 원반이 저렇게 휘어져 있다는 거를 검증을 할 수 있고요. 이건 실제로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다른 은하를 찍은 거예요. 휘어졌다. 그렇죠. 명확하게 휘어져 있고 더 눈에 띄는 건 주변에서 뭔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흔적이 혹시 보이시나요? 가스처럼. 약간 프레질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주변에서 너무나 작은 어떤 꼬마 은하가 저 은하 주변을 계속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왜요?
그 거대한 은하 중력에 붙잡혀 있다 보니까 달이 지구 주변을 도는 것처럼 은하 집단이 네. 와, 이 신기하다. 야, 네. 그러니까 꼭 마치 우리가 그 하늘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간 그 자리, 비행운을 비행운처럼. 보듯이 약간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하얗게 길이 나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너무 아름답고 신기하네요. 제가 이제 연구했던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저런 갤럭시 워비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물론 요즘에는 다 인공지능으로 분류를 하고 있지만 저 역시 한번 그 주니버스를 써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제가 실제로 만들었던 네. 그 주니버스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직접 올리신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말하자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제가 갖고 있는 관측 데이터 한 수만 개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투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일단 휘어져 있냐 아니면 휘어져 있지 않냐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질문으로 이제 휘어져 있는 포인트를 이미지에다 찍어달라. 어디서부터 휘었고 어디까지 휘었는지를 찍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 클릭한 좌표가 기록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걸 제가 쭉 모아서 평균을 내면 네. 꺾이기 시작하는 포인트가 대개 어디인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이런 거를 통계적으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요. 이거를 그 지용배 각하님이 직접 컴퓨터에 데이터를 넣고 돌리면 저 값이 나오지가 않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인공지능을 충분히 훈련시키면 요즘에는 그런 것도 가능은 하지만 아직은 사람의 눈만큼 완벽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요? 여전히 사람의 눈이 중요한 그 분석 툴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 명이 한다고 하면 놓칠 수 있겠지만 집단이 되게 되면 어쨌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것들을 많이 사람들이 잘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미지가 하나라면 가시광선 이미지는 그런데 적외선 이미지는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공이 됩니까? 너무 좋은 포인트인데요. 실제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 주니버스 프로젝트가 이제 흥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사용했던 건 당연히 가시광 관측 데이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엔 허블 관측 더 깊은 우주까지 보고 있는 걸로 쓰자. 그래서 허블주 또 있었고 또 전파 관측 데이터, 적외선 관측 데이터 이런 것도 막 씁니다. 그래서 뭐 라디오주, 인프라레드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파장에 대한 비슷한 분석들을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제가 재미삼아 좀 말씀을 드리면 천문학 논문에 사람 눈으로 은하를 분류했다라고 쓰면 좀 멋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없어 보이잖아요. 이거를 되게 멋있게 쓰는 아주 외교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뭐죠? Visual Inspection. 그냥 영어로 쓴 거 아니에요? by eye이라고 하면 너무 by me by 눈, by eye로 그냥 눈으로 했다라고 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네, 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천문학 논문 보실 때 Visual Inspection이라는 되게 멋들어진 단어가 나온다면 눈으로 했구나. 자기가 봤다는 거네. 내가 봤어요. 여러 명이 같이 봐줬다. 이거 참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네.